미국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친암호화폐로 돌아서서 앞으로는 많은 그 양상이 바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정부 정책조차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경제 흐름만 견조하다 그러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홍익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무역진흥기관 코트라에서 32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세종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대학마저 정년퇴직을 당하고 지금은 인생 산막을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무섭게 상승을 했고 또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10만 달러 위에 안착하지는 못했지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지금의 장세는 한마디로 우리가 천지개벽이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가상자산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하는 시장인데 우선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에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규제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상황이 급변해서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다음으로 과거에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는 개인 주도 시장이 아니고 기관 주도 장세로 빠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이 이제는 기업의 그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트코인 같은 투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가상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면 미국의 적대적 규제에서 친암호화폐로 정책 변화를 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이라고 그러죠. 여태까지는 항상 규제 일변도였어요. 암호화폐에 관한 한은.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월스트리트 금융가들도 암호화폐는 달러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더 이상 잘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개발된 암호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리플이에요. 이더리움보다도 먼저 개발이 됐는데 리플은 이게 원래 은행의 송금을 돕기 위해서 나온 중앙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목적 자체가 송금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송금 능력 하나만큼은 이게 굉장히 탁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거, 즉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나 환전료도 많고 굉장히 불편해. 며칠 후에나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그런데 리플이 탄생하고 나서 이거는 싸고 빠르고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이 송금 시장에서 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이게 큰 적으로 등장하고 잘못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이니 뭐니 여러 가지 저거를 씌워서 리플을 규제해 왔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위프트를 가능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포기하기 힘든 이유가 그간 이 스위프트 그 메시징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국 보안에 관계되는 이런 걸 걸러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테러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불법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마약 자금 같은 것들을 그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그간 여러 가지 걸러낸 시스템이 돼서 스위프트를 쓰면은 나름대로 그들의 노하우가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자지급에서 전자지급으로 다이렉트로 이동하는 암호화폐가 송금에 쓰이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런 테러 자금 같은 거를 지금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팔란티어라는 그 업체 알죠? 그런 업체가 미국의 정보기관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데이터나 분석 기술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만큼 안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실한 그 추이를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 행정부가 바뀐 건 알겠는데, 그와 동시에 치러졌던 미국 총선에서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하원 435명 중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이 247명, 반암호화폐 성향이 113명으로 압도적으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하원도 100명 중에서 4분의 1씩 그 갈기 때문에 이번에 25명이 뽑혔는데 그중에서 친암호화폐가 15명, 반암호화폐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원이건 하원이건 이제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당을 들여다보면 공화당은 예전서부터 친암호화폐 성향이 강했는데 민주당조차도 과거에는 반암호화폐 성향이 강했던 민주당조차도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이제 꾸며졌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조차도 과거에는 규제 일본의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지원 위주, 그러니까 건전한 정책 위주의 친암호화폐 법안이 발의되고 이제 제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친암호화폐로 돌아서서 앞으로는 많은 그 양상이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그 이렇게 바뀐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거 캠프에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이 진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아들들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플랫폼과 코인을 만들어서 이미 출시를 했고 우리 한국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될 텐데 미국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트럼프 일가가 지금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 출신으로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 로버트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이 암호화폐 공약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본인이 되면 정부 예산도 모두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모든 국민이 그 기록을 보고 공개되도록 만들겠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거래통화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 공약의 많은 부분을 자기 걸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이렇게 바뀐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의 22%가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5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약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의 유권자 숫자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명이라는 게 유권자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의 표심을 잡으면 이제는 당선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가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대통령이 바뀌건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그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가 튼튼해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2년 동안의 그 암호화폐 투자자의 변화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2년 7월 달만 해도 17%였던 게 24년 4월 달에 22%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과거에는 개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기관 주도 장세로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시다시피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 투자를 하려면 몇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회계 장부에 기록해야 될지,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사서 이걸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사실상 그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거를 읽어야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손쉽게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의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속성을 보면 그들은 두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그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라는 게 그들의 2대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이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장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정부 정책조차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시 경제 흐름만 견조하다 그러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게 올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은 기관 투자자 수가 한 944개인가로 파악이 됐어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의 숫자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는 기관 투자자들의 한 9%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입질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형 투자기관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 수도 늘어나고 이제는 대형 금융기관들도 입지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도한 세력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본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또 그들로 인해서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에 거대한 융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양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상품에 노출된 것은 이게 금융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모든 금융의 자산 토큰화가 두 번째 혁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모든 금융이 이게 토큰화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은 이미 비들이라는 자산 토큰화 펀드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이널리시스라는 보고서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하면 북미 곧 미국과 카나다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한번 거래할 때 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하는 거는 개인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한 940여 개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개인 주도 장세가 한 70%, 기관들이 들어온 게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들이 한 30%의 비중, 그리고 기관들의 비중이 한 70%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들이 주도하는 이제 장세가 될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기관 주도 장세로 인해서 미국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래량의 지금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미국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의 한 70% 정도는 이게 기관들이 주도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금 매집에 국가 영향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국은 비트코인 매집으로 지금 선회를 하는 것 같고 시장도 그런 쪽으로 지금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 이런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비트코인 거래나 채굴을 대부분 주도했던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중국의 채굴 비중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한 90%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3분의 2 이상은 고향이 다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채굴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호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로 자본 유출을 하더라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2021년 5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 일체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 비중이 한 70% 됐었는데 그게 일시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숨죽이고 채굴을 다 중지시켰어요. 그러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다시 채굴을 하기 시작해서 그해 말에 한 21% 정도 채굴 비중이 늘어났는데 현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비트코인의 55% 정도를 중국이 채굴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미국이 나머지 한 40%는 미국이 채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의 95%가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전체 다 합쳐도 한 5% 정도 이렇게 지금 양대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저번에 유세에 그랬죠. 이 채굴의 100%를 미국이 하게끔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미국의 채굴 경쟁력을 보면 한마디로 전기료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의 전기료가 중국보다는 약간 비쌌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중국보다도 미국의 전기료가 훨씬 싸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니까 사실 중국에서 채굴하던 많은 업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기료가 중국보다도 더 싸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마다 전기료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어떤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단가들이 틀려요.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기후협약이나 이런 걸로 석탄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서구 나라들은 이제 안 하는 추세인데 미국은 그런 업체들이 다시 전기를 생산하면서 특히 그런 쪽에 채굴 업체들이 많이 가 있고 특히
석탄으로 생산하는 발전소의 심화 전력. 그러니까 밤에는 전기료가 더 싸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크게 텍사스 쪽하고 뉴욕 서부서부터 이 동부 쪽에 이 두 군데가 채굴 클러스터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거는 4년 전부터 담기 시작했는데 그 주식이 그간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4년 동안에 비트코인은 4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4년 동안에 1620% 올랐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426% 올랐을 때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그것의 360%, 3.6배 정도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주식인 마이크로 스트레치에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죠.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레치뿐만 아니라 채굴 관련 기업이라거나 하여튼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의 상승률이 비트코인 현물 상승률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것을 일본에 있는 기업이 쫓아서 했는데 메타플라넷이라는 기업인데 거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6개월뿐이 안 되는데 6개월 동안에 그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0%나 올랐어요. 그러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주식이 크게 뛰는 걸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에 뛰어들 수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난 12월 10일 날 그들의 현금 자산이 한 76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우리도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사가지고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자라는 세력과 또 그 얘기를 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이 있더라. 그러니까 회사의 큰 줄기를 그런 위험 자산을 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주주사안을 주주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부결표를 좀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직은 이게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표결 결과는 안타깝지만 부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어떤 상징성과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지금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존에서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이게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기업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15일에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이 재무회계 기준은 그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이거를 어떻게 회계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불분명했어요. 이거를 산 가격에 장부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나 손실이 확정된 다음에 그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일 당시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통일을 했어요. 한마디로 공정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는데 공정가치라는 게 한마디로 특정일 당시의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 기준도 이렇게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담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퍼질 거냐 하면 여태까지는 자사주 가격을 부양시킬 때 자사주 소각을 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10조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재로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치는 약효가 이틀뿐이 안 갔어요, 사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만약 그 10조 원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자사주 부양 효과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허공으로 날리는 돈이 아니고 10조라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훨씬 그 가치를 더해서 회사의 자산 가치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무 자산도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회사들은 자사주 조각 대신에 이런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바꾸게 될 겁니다.